셀피노믹스의 신동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일은 영업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영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많이 가지게 되었을까? 물물교환은 기원전 9,000년 정도에 물물교환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비즈니스를 운영해 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버스 광고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병원 광고예요. 영업을 배워야지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 위대한 생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셀피노믹스의 신동민입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어왔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셀피노믹스의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 말씀드린 컨텐츠에 이어서 셀프노믹스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아마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그 컨텐츠와 우리의 플랫폼이 어떻게 연결되면서 그것이 개인의 경쟁력이 되는 것인가를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독립적이고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경제 주체로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개인이 가진 경쟁력에서 컨텐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컨텐츠들을 어떻게 하면 플랫폼에 실어서 전달을 시키면서 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후속 얘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플랫폼에 실었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영업하고 마케팅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영업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영업을 하나? 내가 마케팅을 해야 되나?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컨텐츠를 가지고 계시든 재능을 가지고 계시든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업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아마 100이면 100 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업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까? 영업에 어떤 생각이 드시죠? 오늘 이런 화두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업을 한다. 나는 영업을 하지 않는데? 나는 직종이 영업이 아닌데? 나는 의사인데? 나는 변호사인데? 나는 기자인데? 나는 경영자인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매일 눈 뜨자마자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오늘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누구나 영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중고나라랑 당근마켓에서 나 영업을 한다. 네, 그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그 가치를 팔고자 하는 것은 모두 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에 대해서 상당히 편협적이고 고정관념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나라에 당근마켓에 제품을 파는 것도 물론 영업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놀라실 것 같은데요. 중고나라 한 번쯤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고나라 우리나라의 회원 수가 2,100만 명입니다. 2,100만 명이라는 얘기는 2,100만 분이 최소한 한 번은 거기에서 무엇을 구매하셨거나 파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중고나라 이후에 다시 뜨고 있는 당근마켓, 우리 동네 마켓, 당근마켓의 회원이 벌써 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둘이 합쳤을 때 3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 인구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업을 얘기할 때 단순히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는 것을 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영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협상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전달하는 이 모든 것이 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 자체가 모두 영업과 관련이 돼 있고 협상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전달하는 관계로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이런 과정이 없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래학자로 유명한 다니엘 핑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일은 영업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내가 영업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때 뭔가 조금 부족했는데 이 말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채워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일은 영업이다. 이렇게 보면 영업이 우리가 물건을 판다라는 이런 컨셉에서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지고 영업 이꼬로 우리의 생활 또는 우리의 삶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을 저렇게 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약간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강요당하는 것 아니면 뭐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 집요함 또는 심하게는 부정적이고 속이는 것, 뭐 조종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영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많이 가지게 되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영업과 관련돼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관념을 가졌을 때는 부정적인 관념을 가진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면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배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 자료들이나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산농공상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영업은 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조선시대 때 신분제도상 사농공상, 상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조금 더 역사를 보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상인들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변되는 사람들이 보부상들입니다. 보부상이란 이름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보찜 장수들한테 육성정책으로 하사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조선을 열면서 이런 보찜 장수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 입장에서는 보부상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고 싶었고 그 보상을 주는 길이 보부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호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보부상은 한 단어가 아니고 보상과 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상은 보자기에 짐을 싸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짐을 싸서 이고 다니는 보찜 장수를 보상이라 했고요. 이 보상들은 주로 가볍고 값이 나가는 상품들, 뭐 귀중품이라든지 세공품이라든지 사치품. 왜냐하면 이렇게 보자기에 짐을 싸서 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가벼운 제품들을 했고 가치가 나가는 제품들을 판매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상은 뭐냐면 지게에 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등짐 장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공업으로 생산되는 철물이라든지 목기라든지 수공업품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보부상들이 조선시대에 가장 신분상으로는 가장 낮은 상인 계층에 속해 있었지만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히 조직화된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상인들 계급처럼 아주 천한 계급이라기보다는 세력화된 집단, 그러면서 심지어 재력을 가지고 조선 후기에는 상인 일반 농민들을 넘어서는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인을 보면 개성상인 같은 경우에는 개성을 중심으로 국제무역을 독점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아서 조선시대에서도 상인이었지만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농공상 때문에 우리가 영업이라는 것을 하대한다. 그렇게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업에는 사실 수많은 직종과 수많은 활동을 가지고 있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아주 협의의 고정관념에 베이스한 영업은 예를 들면 보험 영업이라든지 자동차 영업이라든지 시장에서 예전 시장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약장수라든지 이런 영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영업 전체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업 이러니까 내가 만난 영업사원 그래 많지 않은데 그러지만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700에서 8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또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영업에 직접 종사합니다. 그래서 영업에 직접 종사하는 이런 7, 800만 명의 영업직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그 광의의 개념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따져봤을 때 엄청난 분들이 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영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이거죠. 영업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영업의 사전적 의미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그러한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면 엄청나게 넓은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그 영업이라는 것은 예전에 물물교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게 화폐를 거쳐오면서 오늘날까지 넘어왔습니다. 물물교환은 무려 기원전 9,000년 전에 서로 물물교환이 일어나면서 기록을 남기고 있어서 우리가 보통 기원전 9,000년 정도에 물물교환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화폐가 생겨난 것은 기원전 600년경에 동전이 생겨나면서 화폐 경제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상으로 보면 거의 10,000년에 가까운 동안 이런 영업 활동이 주를 이루면서 지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고 제공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것 전체가 사실은 영업 활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월이 변해오면서 영업의 형태도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물물교환, 그리고 그 이후에는 화폐를 기반으로 한 교환 형태. 지금은 사실은 화폐를 거의 사용하지 않죠. 여러분들 하루에 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하시면서 몇 번 얼마나 현금을 사용하십니까?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현금을 사용하지 않죠. 현금을 사용하지 않지만 어쨌든 거래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는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래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트랜잭션 되는 것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영업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업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나라였다. 뭐 장보고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예전 고대의 물건을 대외적으로 수출하고 수입하던 분들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멀리 가는 거고요. 우리가 1990년대 말 IMF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는 그 종합상사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1975년도 당시에 정부가 7개사의 종합상사를 지정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상사라는 개념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 종합상사들은 해외에 물건을 수출하는 역할을 담당했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을 해서 경제를 유지하는 경제 형태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상사들은 우리나라 공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것들, 뭐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라면에서 미사일까지, 이쑤시개에서 인공위성까지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게 종합상사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그 맥락이 유지돼서 대형 종합상사들은 지금은 물건을 수출하기보다는 자원을 개발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 영업이라는 기원은 우리나라의 근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이 번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 영업인으로서 살아오면서 경영자가 됐는데 이런 영업에 대한 인식 또는 영업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업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의 협의의 개념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아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를 전환시키며 이익을 얻는 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일이 영업이다. 이 양쪽의 사이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왼쪽에서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서 생각을 하고 제가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모두 영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영업 주제로 오늘 들고 왔냐. 그래서 뭐 잘 알겠는데 뭐 영업이 중요하고 영업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영업은 이렇게 가는 거고 다 중요한데 왜 영업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느냐.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영업을 가르치지 않고 영업을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전체 사회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실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영업을 한 사람으로서 영업을 배운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지 향후의 미래 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야, 당신 잘못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감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영업을 학교에서 배워보신 적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은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영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업을 제대로 배우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혜택 받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소수의 분들만 영업을 제대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영업에 대해서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왜 영업을 나한테까지 이렇게 얘기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가장 가까운 신뢰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송이 아마 저녁 시간에 방송될 건데 군침이 도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모두 사랑하는 치킨입니다. 제가 치킨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치킨은 이렇게 보면 아주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고 우리의 간식이고 때로는 우리의 주식이고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음식이지만 이 치킨이 거래되는 비즈니스 현장은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농담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오래된 얘기지만 20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배워서 전공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결국에 치킨집에 종착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은 치킨 공화국입니다. 국내 치킨 매장이 4만 개가 넘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점포 수가 3만 6천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사실 인구적으로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치킨 매장 수가 4만 개가 넘습니다. 1인당 1년에 먹는 치킨이 20마리가 넘습니다. 거의 과히 치킨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4만 개가 얼마나 큰 숫자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매일 보시는 편의점, 브랜드에 상관없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편의점들이 2019년도 말에 4만 개였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편의점 숫자랑 치킨 숫자랑 맞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의점이 조금 더 성장해서 뭐 4만 개, 4만 2천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맞먹는 숫자에 치킨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왜 숫자를 이렇게 비교하냐면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시면 담배도 사시고 커피도 사시고 물도 사시고 삼각김밥도 사시고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그 편의점 안에 담겨 있습니까? 치킨집에 치킨만 파는데 치킨 매장 숫자가 편의점 숫자랑 거의 같은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에 6,747개의 치킨 전문점이 있는데 이걸 제가 상징적으로 얼마나 많은 치킨점이 있는가를 보여드리려고 그림을 떠왔습니다. 102m마다 치킨점이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시겠죠? 이 많은 치킨집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보시면 2014년 기점으로 해서 해마다 창업하는 치킨 숫자, 폐업하는 치킨집 숫자가 더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20년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직장 생활을 끝내고 마지막 이 치킨집인데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보면 폐업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치킨이 장사가 잘 안 돼서 치킨이 장사가 잘 안 되면 저렇게 많은 치킨집이 생겨날 수도 없습니다. 치킨집이 저렇게 많이 생겨났는데 치킨집의 폐업은 왜 저렇게 많아질까요? 이유는 잘 생각해 보시면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체 자영업자 숫자의 외식업의 5년차 생존율이 25%, 치킨집보다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생겨났다가 자영업자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냐.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요즘 뭐 외식업계에 뭐 뜨는 사람이죠. 백종원 씨가 얘기하기에도 자영업자 특히 외식업이 생겨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8%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 사태는 왜 발생했을까요? 이 어려운 사태는 왜 발생했을까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분들이 각자의 업종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지만 그분들은 자기의 제품의 영업과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치킨집이나 자영업체, 외식업체를 어떻게 차릴 것인가, 어떻게 자본을 조달할 것인가, 어떤 가게를 얻을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마케팅과 영업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마케팅과 영업의 노하우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혹한 상태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총 쏘는 법을 안 배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 사태가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렇습니다. 정부에 제가 뭐 중소벤처기업부나 여러 부서에 특히 창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은 대부분 보시면 창업 컨설팅, 창업 자금, 특히 거의 모든 것이 돈을 주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체를 차려가지고 처음 시작을 할 때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비즈니스를 시작함과 동시에는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비즈니스를 운영해 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계속적으로 주는 것은 소상공인들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저 돈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죠. 5년 안에 25%가 폐업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폐업하면 폐업하는 순간 그 대출을 받았던 돈들은 빚으로 남게 되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겁니다. 더 안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그냥 개인적으로 폐업하게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모든 소비자들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10년 단골, 20년 단골이라는 집이 되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가게들이 3년, 4년, 5년 주기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왜 그런데 이건 소비자한테 또 피해가 되냐? 소비자한테 엄청난 신뢰 비용을 추가하게 됩니다. 뭐냐면 소비자들은 내가 잘 아는 곳에 자주 가서 익숙하게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정보를 탐색해야 됩니다. 정보를 탐색하는 비용은 누구도 계산하지 않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다 낭비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이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 사회적으로 한쪽에서는 돈을 투자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손실이 발생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괜찮은 가게를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보 탐색 비용을 들이고 신뢰 비용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